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산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정세경의 애플입니다.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무색하게 아침 저녁 이불을 찾고 납니다. 오늘 정세경의 애플은 신영복 선생님의 가을 사색으로 시작합니다. 가을 사색 신영복. 가을에는 낙엽을 모아 불사르고 그 재를 뿌려 짬에 묻어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나무의 식목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무를 북돋우는 시비입니다. 가을의 사색도 이와 같아서 그것은 새로운 것을 획득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여름 내내 겪고 읽어놓은 것들을 다시 한번 챙기는 약속의 이행입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여름 내 겪고 읽어놓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곡 싸이의 I Remember You 들으면서 이 가을 시작합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r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참 많은 이별을 하고 다시 만나고 영원하지 못할 영원을 원하고 또 바라고 아름다운 한패이지 불타도 뜨거운 사랑아리에 대이지 돌아보면 재미지 We were young and crazy 그때 그 시절 노래가 들리면 I smile 그때 그 시절 가사가 내 얘기 같아 노래가 반가워서일까 우리가 그리워서일까 그때가 순수했던 걸까 우리가 순수했던 걸까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Lady 기록보다 오래가는 기억보다 아름다운 추억 기뻐서 울고 슬퍼서 웃고 우리 비싸게 주고받은 수억 화요일엔 만남을 수요일엔 빨간 장미들 토요일엔 밤이 좋아 우린 그랬었다 목 놓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듣던 그 노래 그때 그곳에서 함께 부르던 그 노래 오래전 그날 우리 얘기로 노래가 심장 속을 때리고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옛 노래들 loud on the radio 언젠가 우리 함께 듣던 그 멜로디 듣자마자 떠올라 그때의 memories All of my old school lovers where you at 이 노래 듣고 같은 느낌 느끼길 바래 그래 너 지금 누구의 품 안에 있건 어디선가 이 노래 들으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한때 너무 참 행복했었고 돌아보니 우린 뜨거웠어 Remember me if you have a piece of me Cause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I remember you 그때는 그랬고 I remember you 그래서 그랬어 Lady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홈플러스 폐점 사태를 알아볼 거예요.
저도 홈플러스 폐점 사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안산에서 홈플러스 매장이 다 사라진다는 건 요 근래에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 안산 성포점 홈플러스 폐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폐점을 반대하면서 지역의 모든 시민사회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통해서 1년간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포점 폐점을 막지 못했죠. 4년 전 안산 성포점의 많은 직원들이 그때 안산 고잔 홈플러스로 옮겨진 것으로 아는데요. 이제 안산 고잔 홈플러스마저 12월 2일에 폐점되면 안산에는 홈플러스가 한 개도 없는 그런 꽤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야기 손님으로 홈플러스 경기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했고요. 현재는 마트노조 경기본부 사무국장이신 김동우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홈플러스 사태를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투쟁하시느라고 아주 검게 그으셨네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방송이 좀 낯설어서. 아유, 텔레비에도 저는- 나오던데. 그래. 네. 저는 그 마트노조 현재 경기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얼굴이 굴린 것만큼 요번 홈플러스 사태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가 안산에서 모두 폐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포점, 선부점, 그리고 고잔점 있었잖아요. 3개였죠. 예, 예. 근데 모두 폐점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폐점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 사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안산에는 롯데마트가 3개 점포, 홈플러스가 3개 점포, 그 다음에 이마트가 원래 그 2개 점포에서 3개 점포였다가 여기 공단 넘어오는 이마트가 고잔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에 안산역 앞에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생겨서 사실은 그 안산의 대형마트를 좀 서로 상징들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를 남기는 것도 아니고 3개를 다 연차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제 안산점이라고 하죠, 통칭. 네, 그렇죠. 안산점 예, 예. 폐점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저항하고 투쟁하다가 2021년 11월 13일 날 공짜로 이제 문을 닫아요. 안산점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선부점은 뭐 미리 폐점이 좀 정해져 있었던 것이에요. 8월 30일 2025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개가 없어졌는데 원래 안산 고잔점은 15개 폐점 명단에 있어서 2026년 5월 정도 했는데 좀 기습적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방식은 공격적으로 폐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포 폐점이 공격적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MBK하고 홈플러스 사측은 이렇게 할까? 이제 이게 많이 궁금하시고 답답도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안산에서 홈플러스가 다 없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던데 요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2021년, 2020년대로 돌아가면 답이 좀 이미 나와 있어요. 안산점을 폐점할 때 사실은 이제 안산점은 홈플러스에서 어떤 신상이 나오면, 신상품이 나오면 미리 시민 고객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국으로 했던 그런 대표 매장이기도 하고 상위 클래스에 있던 매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산점을 사실은 화이트 코리아라고 하는 개발업자가 이제 땅을 사면서 결국 이제 그 땅 자체가 넘어갔는데 그 전에는 이제 홈플러스 땅이었죠. 홈플러스 땅이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파는 데가 이제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땅 부동산 업자한테 판 거지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폐점을 봤는데 안산의 시민사회단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어요. 외쳤는데 결국은 이제 2021년 폐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폐점을 할 수 있고
재입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MBK 파트너스라고 뒤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홈플러스 대주주죠. 그쪽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일이 이제 안산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폐점은 확정이 됐는데 용적률 때문에 인허가가 굉장히 난항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재건축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시 관계자나 모두가 다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폐점한다 해서 곧바로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그때의 그 시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그때 윤하섭 시장이었죠. 윤하섭 시장, 그다음에 개발업자 화이트 코리아, 그다음에 노동조합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인허가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인허가 동안이라도 그러면 영업을 연장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시장도 직접 홈플러스에 공문까지 보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묵살하더라고요. 네. MBK가 손해 볼 게 없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다음 화이트 코리아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손해 볼 거 없고. 네. 홈플러스는 고객이 많기로 유명한 여기서 연장을 하니까 손해 볼 게 없고. 근데 과감하게 안 하더라고요. 곧바로 폐점으로 강행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홈플러스를 MBK가 운영할 마음이 없구나. 여기 이제 다들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네네. 안타깝게도 이게 아무런 반향이 없어요. 제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시더라도 성포동 지나갈 때 흉물이거든요. 그렇죠. 저한테도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저거는 도대체 언제 뭐가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역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건 사고에. 네네. 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쪽 사는 시민들이 이제 민원인을 넣고 너무 무섭다 밤에 슬럼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합니다. 아직 그 땜빵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좀 불을 좀 밝혔는데 그런 상태로 4년이 가요. 그러니까 참 잔인한 거죠. 그렇죠. 직원들은 2020년도부터 해서 2021년부터 해서 22, 23, 24, 25까지 지금 이제 철거를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직원들이나 아니면 그 홈플러스를 애용했던 고객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의 탐욕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이미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 폐허가 된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서 진행하는 거 보고 더 좀 뭐라 한탄스럽다 그럴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직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MBK가 굉장히 많이 자주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좀 훅 들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MBK가 도대체 누구이고 뭔지 그 사모펀드 MBK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MBK 김병주가 어쩌면 마트노죠. 홈플러스 아니면 이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이 적이 돼 있어요. 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러는데 MBK라니까 외국 사람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 양반은 경상남도 진해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우리나라 사람인데 예. 현재 국적인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까만 미국 사람. 그래서 마이클 병주 김. 예. 그래서 MBK. 예, MBK. 그래서 맨 처음에 MBK 하니까 명백을 왜 다시 얘기하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MB라 그러니까. 예. 근데 MB에다 왜 K를 넣지? 김씨다. 아니 그래서 막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MBK입니다. 그래서 MBK 김병주가 이제 뭐 10대 때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좀 해 왔었대요. 해 와서 지금은 그 마이클 병주 김을 해서 MBK라고 하는데 아시아의 사모펀드 대부라고도 불립니다. 대부라도 불리고 그리고 지금 MBK 파트너스 설립자이 겸 회장이고 홈플러스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말만 들어도 알 회사들을 다 이 사모펀드가 먹고 되팔았어요. 웅진, 그다음에 네파, 두산 인프라 코어, 그다음에 CNN 뭐 이런 다 선수네요, 선수. 먹고 튀고 먹튀 선수. 그 회사를 망가뜨리는 그 정점이 지금 홈플러스인데 홈플러스 그 다른 데는 다 먹고 튀었잖아요. 네. 홈플러스는 왜 계속 이러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 벌써 튀었을 텐데 못 튀고 있고 폐점하고 이랬을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저희 그 홈플러스 있는 매장에 가보면 MBK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프랜카드에.
얼굴? 네, 얼굴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프랭카드에 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K는 너무 길게 해도 큰 좀 가치 있는 인물이 아니어서 우리한테는 이 정도로 네. 설명 이해하시겠죠? 네, 바로 귀에 쏙쏙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수할 때부터 MBK라는 그 작자가 인수할 때부터 홈플러스는 어쨌든 단물 쏙 빼먹고 칠 거다 이런 걸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노조를 만드신 건가요? 그 전에 있었죠, 노조는. 노조는 그 전에 이제 테스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랑 같이 합작한 건데 그 전부터 있었고 옛날에 테스코가 붙었었던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 그렇죠. 삼성 다시 테스코 이렇게 붙었던 게 이제 1년 갖고 영국이 다 인수를 했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영국이 우리나라에서 홈플러스라는 로고를 가지고 대성공을 해요. 근데 이제 르카프는 프랑스 자본인데 우리나라에 상륙을 합니다. 테스코보다 전에. 근데 이제 거기는 망하죠. 망하고 다른 이제 그 이랜드가 인수하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영국은 하여간 홈플러스를 성공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방식으로 사모펀드가 또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막아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노동자들의 아주 지난한 지속적인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런 투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뭐 방안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여튼 그거 얘기하시면서 제가 또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얘기기도 해요. 지금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홈플러스에 돌멩이를 갖다 놔도 다 팔린다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하여간 자체 사정으로 이제 영국 테스코에서 홈플러스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방금 소개했던 MBK 파트너스, MBK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좀 인수하게 되고 이때가 이제 이 인수 시점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이런 패전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되고 이러는지가 좀 설명이 되는데 예, MBK가 홈플러스 인수할 때 그 아마 뉴스에들 보셨을 텐데 최대 규모 인수 자금이 최대 규모라고들 얘기했어요. 그 2015년이었는데 그때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게 7조 2천억 원의 인수를 합니다. 홈플러스. 근데 이제 그 인수 금액도 어마어마했지만 네. 인수 그 금액에 포함된 그 내용, 돈의 구성 이거를 보고 이제 다들 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돈 구조 7조 2천억 원 중에 5조 거의 다죠. 그렇죠. 5조를 홈플러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홈플러스 땅을 담보로 그럼 대출을 받아요.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그 담보를 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나 그냥 거저먹기를 한 거네. 사지도 않고. 그럼 자기가 사지도 않고 거저먹기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좋은 건물이 있는데 저 너무 사고 싶어. 예.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내 저거 살 테니까 저거 담보로 돈 좀 줘. 그래서 준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이제 LBO 방식이라고 합니다. LBO. 레버리지 바이아웃이라고. 그런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했어요. 이게 이제 차입 매수 방식인데 지금 이제 이게 국회에서나 심각한 문제로 그렇죠.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지금 연쇄 폐점과 법정 관리까지 가기의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자기 자체 조달은 2조 2천억 원 뿐인 거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뭐 국회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더 이제 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 나온 얘기를 제가 훔쳤군요.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뭐. 네, 답답해서. 국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부터. 아니, 저게 말이 되느냐, LBO 방식이. 근데 이게 정부가 사모펀드를 권장하면서 제도화했던 문제예요. 왜요? 그래야 이제 사모펀드에 순기능이 있다. 부실 기업을 키워주고 뭐 이런 걸로 해서 부실 기업을 키워준다. 해서 키워주고 그걸 이제 활성화시켜낸다. 뭐 이런 긍정적 그 작동점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먹고 튀는 방식으로만 확산돼 있는데 그것의 근본 원인은 LBO 차입 매수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차익 너무 매수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네요. 돈을 빌려갔다 하더라도 네. 당분간은 어떤 자기가 샀던 물건을 팔지 마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것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초보적으로 저희가 막 문제 제기할 때. 근데 이제 이게 홈플러스 폐점이 현실화되면서 그리고 청산이 현실화되면서 진짜 문제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본시장 개정법, 사모펀드 규제법, 이른바 김병주 규제법들을 지금 계속 발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홈플러스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국회에서 제재를 하자고 하는 공감대가 최소한 국힘 빼고는 다 있어요. 아유, 국힘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완전 내란 세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내란 세력 맞죠. 여기까지 또 나가버리면 화가 나는데. 예. 그렇게 또 이따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너무 잘 귀에 들어오게 얘기해 주셨고, 어쨌든 이제 홈플러스 노조나 노동자들이 이후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법까지 그런 투쟁을 하고 계셔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응원해 드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홈플러스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첫 번째 지역 경제, 그쵸? 지역 경제에 대해서도 지역 경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입점 업체나 아니면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들, 뭐 배송, 온라인 배송까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분들의 생존에 대한 대책은 논의되고 있나요? 아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먹고 사는 문제고, 당장에 이제, 부닥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뭔 대책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얘기도 그 얘기도 또한 주일 수 있을 건데요. 없어요, 대책이. 아이고야. 대책이 없는데, 없어요. 당장 이제 우리가 안산이니까, 네. 안산을 예를 드는 게 전국 예일 겁니다. 네. 왜냐면 안산에는 홈플러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이제 회사는 고용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용보장이라고 하면은 옛날 성포점이 고잔점으로 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고잔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회사가 나온 얘기는 여전히 고용보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다, 매장을 이동해 주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당장 들어보셔도 안산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성포점을 문을 닫을 때 그래도 갈 데가 선부점하고 안산 고잔점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화로도 넘어갔고 평촌로 갔고 동수원로도 갔는데, 안산에 있기 때문에 좀 감수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고용보장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이해를 했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좀 가까운 데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시 자체가 없으니까 시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고, 그래서 10시, 11시 끝나면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고용보장 얘기를 해요. 그 말은 결국 대책이 없다는 건데, 그게 단적인 예로 선부점이 8월 30일 날 네. 폐점을 했는데, 그건 80여 명 중에 다른 매장으로 간 인원은 16명밖에 안 돼요. 좀 확인된 결과. 그럼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포기한 거죠. 퇴사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 그러면 입점업체, 입점협력업체는 확인도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실제로 지역경제와 이걸 이제 무너뜨리고,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하이마트 들어온 것도 반대했어요. 동네에서. 네, 맞아요. 망한다고. 네네. 반대했는데, 지금 그렇게 10년이 흘렀는데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형마트에서 같이 일하고 이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패턴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 동네 빵가게도 있고, 그래요. 동네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슈퍼도 있고. 슈퍼 하나가 한 가정 가게도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GS 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없어지고, 그러한 이제 상권 문화들이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서 대형마트에 들어오면 다 망한다는 역기능이 10년 되면 이제 순기능으로 바뀌는 것이 그 자체의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것에서 경제적 파급력, 그다음에 고용 수용 능력이 높아진 거죠. 그걸 단적으로 안산은 좀 예를 들 게 많아요. 한 가지만 롯데 들어주세요. 선부점인데요. 네. 롯데 선부점이 세반이었어요.
그쵸, 세반이 그쵸. 망하고 나서 그 옆에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그 동네 알잖아요. 예. 다 죽었어요. 저도 이제 삼동에 살았는데 네. 그 세반이 있었을 때는 흥성성했어요. 맞아요. 떡볶이 집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랬는데 그게 세반이 망하면서 거기가 다 문을 닫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거리가 뭐 오렌지 팩토리를 했지만 옆 건물이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거의 뭐 슬럼화돼 있었죠. 근데 롯데가 입점하면서 다시 망했던 가게들이 다 오픈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경제 대형 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럼화가 올 수 있고 되겠다. 지역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가뜩이나 거기 지금 고잔점 있는 데가 어떻게 시가 살리려고 했는데 절대 안 살잖아요. 거기 이미 공실화된 상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잔점까지 그리 되면 안 봐도 뻔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하여튼 정부의 역할도 말씀해 주셨고 사모펀드 문제점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실업 사태에 대해서 이건 국가 재난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국가가 답을 해야 될 거라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국가가 답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노동 중심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피겠다고 하고 있고 되게 관심 있게 대하고 있다.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얘기 흐르면서 저는 이제 좀 더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홈플러스 그러면 어떤 상태냐. 15개 폐점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홈플러스는 어떤 상태냐가 좀 우리 여기를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좀 알고는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하고 국가와 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용산 앞에서 싸우는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홈플러스는 법정 관리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정 관리라는 게 이제 사실 부도인데 그래서 좀 MBK가 김병주가 왜 욕을 먹냐면 실제로 운영은 안산 성포점도 그렇게 해왔어요. 비싼 당 다 팔고 그 임대료 받아가지고 지가 차입 한 돈 갚고 그리고 홈플러스 직원들한테는 비싼 임대료 내게 하고 이자 갚게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투자한 건 하나도 없어요. 1조를 재투자한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하니 결국은 빚만 남게 된 거죠. 빚 규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5조를 과도한 차입도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된 이자 비용이 2016년부터 15년 인수했으니까 2016년부터 23년까지 이자 비용만 2조 9,329원이에요. 이자 비용만. 그러면 한 기업을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업이익인데 그 영업이익 합계는 4,713억밖에 안 돼요. 즉 2조 5천억 원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도인 거예요.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MBK가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법정 관리를 신청해 버린 거예요.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지가 줄 돈 이런 게 다 막힙니다.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는 거랑 맞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개인 파산인데 개인적으로 파산하면 보호를 받잖아요. 성격이 비슷합니다. 성격으로 이제 봤을 기업 때. 회생이죠. 좀 부도하고 법정관리 합쳐가지고 좀 기업 회생법이라고 바뀌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내용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지출할 임대료, 그다음에 당장 입점업 협력업체 돌 줄 돈 이런 게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땅 다 팔아서 자기 돈으로 다 가져갔는데 줘야 될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 그렇죠. 요걸 이제 막는 방도로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그래서 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욕을 좀 더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대정문 질문할 때 법제처장이 나왔는데 김남근 의원이 이제 질문한 겁니다. 법정 관리에서 회생 신청을 했는데 40개 매장을 폐점하는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청산 아니냐. 근데 왜 승인을 해줬냐. 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고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서 그럴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면 한번 짚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법정 관리에서 잠깐 좀 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데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법정관리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하는데 회생으로 갈 거냐, 청산할 거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제3자 기구 3일 회계법인이 있어요. 그 3일 회계법인에서 홈플러스를 빚과 모든 걸 재물을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를 이 상태에 네. 법정관리 이 상태에서 청산하는 게 더 좋냐, 파산하는 게 더 좋냐, 요거를 이제 의뢰하게 돼 있어요. 법정관리 들어오면. 근데 이제 홈플러스 결과 청산이 더 높다. 그래서 청산도 정리가 됩니다. 홈플러스가. 그래서 청산 가치가 3조가 넘게 나와요. 예, 회생 가치는 2조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하여간 법원도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MBK랑 너무나 예. 법정관리도 다른데 한 달이 넘는데 거의 뭐 시간 단위로 허락을 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MBK가 제출한 걸 다 허락하고 있어요. 폐점도 그렇고 우리가 반대하는데 계속 승인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잠시 놓쳤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청산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홈플러스는. 네. 100개 넘는 매장들이 끝나고 이제 엄청난 국가 재난이 올 텐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뭘 정리했냐면 투자를 받거나 M&A를 하라. 이 두 가지를 제시를 주문을 합니다. 했는데 청산 가치가 높지만 네. 이 두 가지를 해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법원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MBK는 옳다구나 하고 투자는 얘기 안 하고 M&A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MBK를 누가 인수합병을 해?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그러니까 홈플러스를. 그러니까 상한곡이죠. 아까 얘기했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그쵸? 2조 이상 높고 뭐 이런 상태고 지금 계속 그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홈플러스 상태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좀 진행돼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서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10만 명의 대량 실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하는데 MBK는 자기가 투자하면 되는데 1조 투자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는데 본인은 투자를 안 하고 정리하려고만 한다. 일테면 직원들은 무급휴직, 유급도 아니에요. 네네. 무급휴직을 공고한다거나 뭐 이런 그다음에 폐점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틀고 결국은 청산의 본인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꺾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은 이것은 한 기업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말을 안 듣지 않냐. 네네. 국회에서 이렇게 공론화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우리 국가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머리 까만 미국이라 미국이 우리를 깔봐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건 좀 오바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기업의 문제로 와서는 안 된다. 국가가 관장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단계로 넘어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광화문의 MBK 본사인데 거기를 과감하게 농성장을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앞인 용산 대통령 직무실 앞으로 농성입니다. 근데 대통령 앞이라 천막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여성 간부들과 우리 지부장이 그냥 노상에서 자리 깔고 지금 그 모기와 거기가 또 그 진해도 많아요. 전쟁기념관에. 아이고야. 진해와 싸우면서 이제 고생이시네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네. 상황 브리핑을 좀 길게 했는데 그런 정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게 홈플러스 요즘 뉴스에도 많이 거론돼가지고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사모펀드부터 해가지고 쭉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는 이 애플을 듣는 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예. 이런 이제 투쟁으로 해서 9월 12일 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농성장에 직접 왔어요. 농성장에 직접 와서 기업할 수 있는 곳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TF를 좀 꾸리겠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심각성을 인지한 거죠. 그래서 장관이 직접 왔으니까 나는 이제 그것이 지금 국가의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 장관이 뭐 1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무회의에 올려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좀 된 게 9월 12일자입니다. 그래서 어제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일단 노숙 농성은 철회했어요. 취소하고 광역 단위로 진행됐던 경남, 울산, 부산, 충청
쪽에 했던 그 농성장은 일단 어제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9월 한 달 다시 현장을 좀 재정비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 만약에 정부의 움직임이 또다시 말로 그친다 할 땐 10월 달에 다시 본격적인 투쟁에 좀 돌입할 생각이고, 먹사니즘을 얘기했던 이재명 현 대통령께서 사실 홈플러스의 10만 그 대량 실업에 대한 문제가 국가재난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올바른 조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0만 명 대량 실업되면 실업급여 줄 돈도 없어요. 국가가 망가집니다, 제가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홈플러스가 그 어마어마한 아시아의 사모펀드의 대부라고 하는 MBK와 맞서서 실제로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고, 사모펀드와 싸우는 데는 지금 저희가 유일합니다. 다들 정리가 됐지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당하지는 않을 거고요. 반드시 저희가 이겨서 홈플러스를 살려내서 새로운 경제정의, 새로운 기업 운영, 그리고 노동자가 탄압하고 개인만 이익은 지가 먹고 피해는 국가와 사회 시민들에게 주는 이 문제를 반드시 고치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긴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홈플러스 투쟁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큰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게 엄청 긴 투쟁이었어요. 긴 투쟁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요약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손님 모실 텐데요.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님이신 김장호 원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장님 모신 이유는요, 어제 우리 미국에서 일하던 구금되었던 노동자들이 석방됐잖아요. 석방돼서 네. 기자회견도 뭐 인상 깊게 봤는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되었던 한국 노동자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쑥 들어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쇼킹하죠. 네, 쇼킹했어요, 진짜. 어디서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갈까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구금 사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장갑차가 헬기가 뜨고 막 쇠사슬로 보자마자 묶고 그래가지고 긴급 촉포했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이민단속국이라고 있어요. 네. IC라고. 얘들이 출동을 한 거예요. 수사국하고 출동을 했는데 475명을 연행을 했는데 그 중에 300명 정도가 이제 한국이었고 그 중에 이제 그 부품사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미국 조지아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솔루션의 합작 회사가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최대한 빨리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들여보내는 거네. 네, 미국이 이제 빨리빨리 지어달라 한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지으려고 그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장갑차 뜨고 헬기 뜨고 드론 뜨고 강력한 이게 무장 요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긴급 체포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우리 돈 들여가지고 거기다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없죠. 네, 지구들이 빨리 하라 해서 간 거잖아. 네네. 근데 그렇게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긴급 체포 작전을 그리고 강제 구금을 일주일간 했다고 하는데 인권 유린도 당했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쟤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민 불법 체류를 단속한다 이거예요. 불법 이민을 단속한다. 근데 거기 불법 이민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단기 비자. 네, 단기 비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비자가 이제 세 종류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는 B1, B2, 하나는 단기 비자, 하나는 관광 비자. 그다음에 이스타라고 하는 이제 그 전자 여행증 이런 거. 그런데 그 취업 비자를 얘들이 안 내주는 거예요. 취업 비자를 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취업 비자는 안 내주고 공장은 지으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 애들 고용해서 일을 하라는데 애들이 일을 못 해요. 기술도 없고. 그럼요. 예. 근데 얘들은 이제 묻지 마로
무조건 미국 애들에서 이렇게 기술을 가리켜서 공장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한 거죠. 그래놓고 또 자랑을 이건 불법 이민이다 이렇게 체포를 한 다음에 단일 사건으로 최대 사건을 하고 또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떠들었다고 하더니 뉴스에서요. 요즘 미국에서 그런 일도 벌어져요. 심지어는 이제 불법 체류자, 그럼 이제 히스패닉 쪽, 남미 쪽, 이런 사람들 단속하다가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이민 단속국 이렇게 수사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사살도 하고 이런 일이 간혹 벌어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공장에서. 불법 체류도 아니고, 네. 단기, 비자를 받았다고.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쇠사슬 발목, 그 다음에 온몸에다, 이거는 그냥 이민 단속이 아니라 이건 주권 침탈이에요, 주권 침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새로운 압박을 하고 싶은 뭐가 있는 거야, 이게. 예, 이민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압박을 하기 전초전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를 예. 보여주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 새로운 압박, 통제, 그걸 시작하겠다고 하는 신호탄? 예.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걸로.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흐름을 좀 얘기해 주시죠.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그전에 우리 바이든 때 삼성이 보조금 받고 들어갔잖아요. 네. 투자할 때 현대자동차도 보조금 받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게 어때? 그래갖고 미국의 인텔에다가도 미국의 보조금을 주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 미국 정부가 인텔한테 보조금을 준 걸 인텔 지분으로 해서 10%가 이제 미국 정부 거야. 주식이죠? 말하자면 주식 지분으로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도 미국이 10%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현대자동차도 10%를 먹겠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회사를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락펴락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포석들을 살살 지금 깔아 나가고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투자하는 우리나라가 이제 3,500억 이제 투자하기로 돼 있잖아요. 3,500억. 예. 그것도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서명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서명 나오는 게 이게 계속 이제 예. 그런 거를 떠보고 예.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행동이 하나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서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일본 애들하고는 원래 관세가 25%였다가 네. 15%로 깎아준다. 그러다 또 요즘 이상하던데. 네, 그걸 사인을 하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사인을 해서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사인 안 했어. 네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뭐냐면 5,50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일본이 투자를 해. 그럼 미국 애들이 그 돈을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어디다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수익이 남으면은 미국이 다 먹는 거야. 여기 일본이 사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지. 3,5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예산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잖아요. 네네. 그 중에 475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 절반이 넘어요. 그걸 미국이 이제 투자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1,500억은 조선소 거기다 투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000억은 이거 배터리 공장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회사들이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보증을 쓴다든가 이런 거지.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건데 미국은 정부가 돈을 내라는 거야. 이런 날강도 같은. 네. 그럼 그걸 어쩔 건데요? 그건 자기네들이 결정한대 어디다 투자를 할지는. 우리 돈 들여가지고 왜 자기들이 투자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인 못하겠다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인 안 한 거 갖고도 이게 실효적이냐 국민의힘 내란당들이 그러던데 사실 내용은 이거였거든요. 그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본보기로. 그 뒤에 또 마가 세력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게 이제 코리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냥 막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번 일주일 구금되고 이제 석방돼서 왔는데 이 석방 협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협상을 뭘 했냐 이거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갑찬 장면이 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죠. 네? 우리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를 초치한다고 외교적으로 맞아요. 불러가지고 초치해야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혼내고 뭐 하는 짓이냐. 초치한 뉴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었죠. 초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빨리 풀려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앞으로 투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 말도 못했어. 그러니까 대사도 항의도 못해.
앞으로 이제 투자 못하겠다. 그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풀려나와야 된다. 더 웃기는 장면은 그래갖고 또 하루가 또 연기가 됐나 막 이래요. 연기됐어요. 근데 뉴스에 뭐가 나왔어요? 수갑을 풀고 풀려나왔다는 거야. 처음부터 쇠사슬 찬 거부터가 잘못인데 그러니까 보도는 완전히 축소돼가지고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가 뭔가 이렇게 주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 투자 못하겠다. 그 다음에 그따위로 식으로 하면은 이게 무슨 불법 체류냐? 불법 체류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축소해가지고 풀려나오는데 그래갖고 뉴스에는 수갑 안 차고 그 풀려난 게 어디냐 이러고 있어요. 아니, 창피해가지고.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리 국격이 우리가 네. 어떻게 만든 이 국격인데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예, 그 계엄을 물리친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인데 그렇죠. 미국한테 그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리 네. 자국민이 쇠사슬에 구금이 됐는데 그 옛날 아프리카 노예들 끌고 갈 때 쇠사슬 차갖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예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구금 해제가 됐잖아요. 네. 또 이제 우리 앞에 또 통상협상이 떡하니 남아 있는데 그 통상협상에 대한 뭐 전망? 그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우리 어떤 자세로 임할까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구금자도 석방 협상은 그 조현 외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협상을 한 거고 지금 김정관 네.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그 김정남 그 이제 러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 있어. 걔랑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무부 러튼이 걔가 뭐라 그랬냐면 너네들 3,500억 달러 한국 정부가 직접 돈으로 내야 되고 그 투자했을 때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좋다. 한국이 90 먹고 우리가 10 먹을게. 근데 투자금 회수하고 나서는 자기네가 90을 먹겠다는 거야. 라는 문서를 만들었어. 그걸 우리 통상장관한테 사인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당연하죠. 그랬더니 빠꾸도 안 돼. 15% 관세가 아니라 25% 관세 빠꾸도 한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압박을 가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인권 유린의 주권 침탈까지 당하면서 계속 우리가 미국한테 그렇게 생돈을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기업들 더 투자한다 이러면은 거의 6천억 달러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3배예요. 1.3배. 1.3배. 그렇죠. 700조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저기 그 소비 쿠폰 그거나 그 1년 한 달에 2번씩 줄 수 있는 돈이고. 그렇죠.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한 달에 2번씩 줄 수 있는 6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라고 1년 동안. 그걸 왜 미국에 갖다 줘요? 그렇죠. 왜?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저번에 미국 갔다 온 거는 뭐 실패다 성공이다 했을 때 그러면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 것 같아. 쟤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측의 외교 협상력이나 이런 거는 과연 제대로 됐는지 한번 질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때는 간만 본 거고. 간. 그다음에 국방비는 이미 넘어갔어요. 국방비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세 요거 이제 또 털어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문제입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네요. 국내 정치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는 게 보이는 걸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교나 대미 관계에서 이 종속성을 못 번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거는 소탐 대실이라고 그러죠. 작은 거 챙기면서 아주 큰 거 잃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데요. 그렇다면은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명 정부는 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주권국가 행정 수반으로서 미국한테 당당하게 해라. 거절할 거 거절하고 대미 투자 못하겠다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한테는 너네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우리 국민들 반미 한번 광장에 터지면 응원봉 10배다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뭐 시위한 거 올려가지고 그 사진 보여주고 광우병 미국 애들도 실제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쫄아 있어요. 은근히 그 한국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터질까봐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네, 그 경고를 보내려면 전제 조건이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을 믿지 않고 미국을 믿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서 협상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 없는 걸로 할까요? 네? 폐기해버리고 이제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 협상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원장님 이제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네. 이 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손님 이야기 들으면서 막 우라통 터지잖아요. 분통 터지고 우라통 터져졌을 텐데요. 제가 요즘 사실 우라가 많이 터져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톡톡 박찬희의 톡톡 심리상담의 박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혀가 꼬였습니다. 네, 박찬희 박사님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박찬희 박사님 모시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 풀어주시죠. 네네. 제가 여러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경 DJ님하고는 전화통화로 세경 DJ님이 우라통 터진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한편으로는 좀 제가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세경 DJ님이 요새 우라통 터지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늘 밝고 긍정적이고 많이 잘 참아내고 버티고 사셨던 분인데 그래서 세경 DJ님이 요새 우라통 터지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던 차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듣고 있으니 저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맞아요. 네. 근데 세경 DJ님은 특별히 또 다른 우라통 터지는 일이 있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우라통 터지는 건 너무 많고요. 또 사회적으로 터지는 것도 많고,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지인이 있는데, 정말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아파요. 많이 아파서, 그 아픈 거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참고 살아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살아서, 이렇게 자기가 사귀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맺혀서 그렇게 병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좀 이거를 망글망글 몽글몽글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박찬희 박사님이 알지 않을까. 그게 답은 아니지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우라통의 의미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네네. 과학적으로 살피는 건가요? 아니, 의학적으로? 우라통의 그 사전적 의미. 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답답함, 그것을 느끼는 통증, 이런 단어로도 나오고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화통하면 슬픔과 내 화를 담는 통이 터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내 통이 너무 작거나 내 통에 비해서 슬픔과 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건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통을 우라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렇게 곳곳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늘 우라통 터지는 일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는 일은 또 10개 중에 0.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특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늘 분노하고 투쟁해야 하는 일을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 지금 PD님하고 원장님하고 우리 세경 DJ님께 질문을 하나씩 해보고 싶어요. 네. 마이크를 다 키셔야겠네요. 만약에 네. 내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한적한 메타세콰이어 길을 나 혼자 이렇게 뚜벅뚜벅 걷고 있어요. 근데 저쪽 맞은편에서 90먹은 내가 와요. 그 90먹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뭐라고 인사하고 싶으세요? 어떤 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고생했다. 90 먹은 노인한테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고생했다. 살아내느라 고생했다 그럴 것 같아. 우리 원장님은? 저도 힘들었지만 잘 살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박 PD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잘 살았니라고 말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고생했다, 애썼다, 잘했다 이런 말들을 지금의 나에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역으로 상상해서 어린 내가 걸어와요. 반대편에서. 그럼 그 친구에게는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너 용 써봤자 아무 필요 없어.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냥 네 살 길대로 편하게 살아. 이렇게 말해주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살만한 세상에 어! 와서 고마워? 잘했어? 네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살만해. 괜찮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쵸. 너 한번 믿고 네 자신을 믿고 살아가 봐.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럼 지금의 그런 내가 우라통 터지는 이런 내 자신을 조금 더 보다듬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생겨 일들이 막 맞아요. 주변에 막 고구마 줄기처럼 막 맞아요. 하나 뺄려면 막 우르르 뭐 이렇게 해서 고개 돌렸는데 뉴스 보면 막 이렇고 또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하는데 또 누가 막 아프고 막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우리 아픈 그 정수 동지에게도 언니? 그 언니에게도 아마 같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아파요. 어쩌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걱정을 이런 백곰 실험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백곰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한 그룹이 훨씬 더 백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맞아.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코끼리만 생각해. 네, 코끼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오히려 걱정할 시간을 두고 걱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퇴행할 시간 그리고 나의 안전기지들은 만들어 놓고 그 안전기지 안에서는 충분히 퇴행하고 어린아이가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잃고 나서 어린 아들을 잃고 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에론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그것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더 섬세한 사람, 더 유능한 랍비, 더 공감적인 상담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모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겪은 일로 인해 내게 찾아온 모든 영적인 성장과 깊이를 버리고 15년 전으로 돌아가 평범한 랍비, 무관심한 상담자, 어떤 사람은 돕고 어떤 사람은 도울 수 없는 사람이자 밝고 행복한 남자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선택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지 않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앞에 놓여진 이러한 것들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옆에 친구가 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